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도망친다라는 타코 많은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또 한 번 유예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어떤 협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했다. 이렇게 나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란 수뇌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떤 협상이라든가 그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으로 압력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저는 일종의 좀 숨고르기도 필요하지 않나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최후 통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계속 또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란 정부를 더욱 더 압박하고 그 사이에 또 미국 전략 자산들이 계속 이동하는 시간을 줌으로써 만약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군사적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생각하고요. 유예 시간 4월 6일까지라고 줬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그런 행동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 역시도 다음 주에 협상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공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거 함정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유예를 준 것, 이런 것들이 상황을 바꿀 가능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협상안을 받아라.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복선언과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그 협상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협상안이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계 핵 능력을 이란 핵 능력을 제거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 영토 안에서의 우라늄 농축 권리, 그다음에 우라늄 퍼센티지 0%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핵시설을 폐쇄하라는 점,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60%까지 농축되는 고농축 우라늄 450kg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겁니다. IAEA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핵 문제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데 합의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신의 핵 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 주권은 우리의 권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이란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탄도 미사일 수량이라든가 사거리 제한, 대리 조직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지원 금지. 이것은 또 이란의 혁명 정신, 현재 혁명으로 세워진 국가니까요. 혁명 정신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현 체제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숨고르기라 보고 더 한번 이란 수뇌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더 이상 트럼프를 전혀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밤에 보면은 물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많이 하락하고 유가는 올랐어요. 이 말은 지금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미국 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장이 끝나고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유예한다고 연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애프터 마켓의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7%가 빠졌는데 애프터 마켓에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보면 한 7%가 그러니까 27달러가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한 2, 3달러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이 다 이제 플러스로 돌긴 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주식 시장의 장중의 흐름을 이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말은 엔비디아도 4% 빠지고 장 후에는 0.5%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유예를 하지 말고 휴전이나 종전을 언급을 했으면은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올랐을 텐데 10일 유예는 사실 긍정적인 소식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0일 동안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다음 주까지. 네. 그렇게 시장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생각하기도 끔찍한데요. 지금 우리 시장으로 와보면요. 우리 시장도 널뛰기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빠지면은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 이 회복이 좀 버거워지고 있는 조짐이 나온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달 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 뭐 빠졌다가 그랬죠. 예. 복원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주식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나온 뉴스지만 터보컨트라고 메모리 반도체를 덜 쓸 수 있는 구글의 논문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사실 1년 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의 내용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론만 했고 이때 지금 이제 생산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효율이 있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제죠. 코스피 시장 보면 외국인들이 약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2조를 팔고 하이닉스를 8천억 원을 팔았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빠지는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지금 실적은 엄청 좋지만 미래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사이클이 꺾인다라는 미국 시장의 전망. 네. 그리고 지금 새벽장 보면은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7%인데 사실 나스닥이나 S&P는 한 마이너스 2% 전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원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복원력이 우리 주식시장이 특히 취약한 게 예. 빠진 만큼 나중에 반등하더라도 그 정도만큼 안 되는 이제 복원력이 약한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시장보다 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거의 5%가 빠졌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내용도 장 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란 주변국들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주변의 중동 6개 국가들은 이란이 자꾸 선을 넘는다 하면서 군사 개입도 시사를 했습니다. 반대로 예멘 쪽의 후티 반군도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각국 입장을 잠깐 정리해 보면 미국과 이란 정부 역시 현재는 겉으로는 우리들이 뭐 결사항전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지만 내심 빨리 전쟁을 끝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할 거고요. 현재 이란 정부도 계속할 여력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체제를 전복시킬 때까지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핵 능력, 핵 물질 같은 것도 뭐 탈취해야 된다까지 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쪽이고 또 이제 의외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가 이제 사실을 부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 왕실의 특징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번에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만약에 휴전 협상이라든가 어떤 협상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스라엘은 최대한으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참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인내하고 있지만 자신이 참전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뭐 공군 기지도 미국이 쓸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뭐 이란의 어떤 자산 같은 걸 동결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동 지역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이제 후티 반군이 어떻게 보면 친이란 대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 이제 예멘 좀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끝에 있는 그쪽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홍해를 후티 반군이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 카드를 내민 것처럼 후티 반군이 봉쇄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것이고요. 바벨 만데브라는 뒤꿈치처럼 그렇습니다. 바벨 만데브 해협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 작전을 펼친다 할 경우에는 인도양에서 홍해, 또 유럽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 우회 통로가 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의 수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고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좀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집트 역시 뭐 직접 참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이집트도 여기에 또 연루될 수가 있겠고 또 주변 국가들도 또 연루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홍해 지역까지도 이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 뭐 휴전 협상까지는 어떻게
멀고도 긴 아직도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들이 상당 부분 더 개입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저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한 이란 대사가 한국은 적대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연관된 선박이기 때문에 통과는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이 고립 장기화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적대적 국가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많은 우리 선박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미국 보험사라든가 미국 예. 관련 정유시설 같은 거를 전혀 연관이 없는 선박이 과연 몇 척이나 될까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뭐 미국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선박은 통과시켜주기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란 정부가 이 뭐 쿠제치 대사 같은 경우는 이란 정부의 외교 중앙 정부에서 이제 외교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전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갈라치기 전략으로서 미국에 협력하지 말고 우리랑 얘기하면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결국 이란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자충수가 될 수 있고요. 하나 그래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예. 좀 군 수뇌부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요청이 있었다고 요청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대이란 봉쇄 작전 많은 국가들이 거부감을 느꼈지만 네. 지금 반대로 이제 프랑스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는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란을 스스로 지금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네. 점에서 상당히 이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당히 좀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본격적인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네.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점을 이란 정부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갔을 때 본인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네. 자, 당장은 보면요.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거시적인 지표들도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환율을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왜 금리랑 연결이 되는 건지, 금리랑 오르면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유가가 뭐 100달러가 막 넘어가고 뭐 130까지 갔었고 예. 가스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공급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을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해서 대응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아닌데 연준은 그때 막 0.75씩 올리고 그랬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원자재나 원유에 우회 수출 교역 통로가 있었어요. 네. 지금 없단 말이죠. 네. 이제 유가는 더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러면 미국 연준은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올릴 것이다. 연준만 올리는 게 네. 아니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두 달 내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채권 시장에서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오르고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의 양상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주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니까 얘가. 그렇죠. 그럼 예. 금리가 그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조차도 달러는 아직은 예외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산도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 시장이 지금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또 금리가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친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금리가 올라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IMF 1월 달 전망치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게 3.3, 3.3인데 네. 어제 이제 OECD가 확 내렸잖아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러면은 이게 3.3% 기준으로 해도 IMF가 이제 4월 달에 전망하면 거의 확률이 낼 텐데 상당히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게 보통 한 3% 중반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데 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좋다는 신호인데 경제가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건 분명한데 여기서 물가가 오른다? 이거는 이제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빠진 것도 근본적인 힘은 미국 경제도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려운 정도를 떠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자비로워져서 이란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빠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상황 자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서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이야기 듣고 조금 황당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을 먼저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책임 전가에 소위 말하는 밑밥을 까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헤그세스가 전쟁을 주장했을 법은 뭐 충분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국방장관이 해서 자기가 따라했다는 점은 약간 뭐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승리를 지금 했다. 우리가 승리했고 지금 협상만 기다리고 있다. 뭐 휴전하러 나와라 이란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그세스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뭐 말을 또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든가 목표가 달성된 경우 사실은 헤그세스 대신 본인이 먼저 시작했는데 헤그세스가 처음에 하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해줬던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고요. 잘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자기 덕.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헤그세스를 먼저 지목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사안인데 연기를 했다가 5월 중순 쪽으로 다시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그때까지는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어떤 시간표를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처음에 회담이 있었다가 그렇죠. 그때는 워싱턴에서 내가 전쟁을 직접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회담을 연기했던 건데 이번에는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결말을 짓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안에는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연기를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4월 안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란도 미국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 전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유예한 10일 전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양측 다 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한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전에 협상 내용과 지금이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왜 전쟁을 했느냐 하지만 트럼프가 약간은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하나가 협상 전에 이란과 지금의 이란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이란이 군사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협상에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 또 역제안을 했죠. 자신들의 제안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권리도 보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분명한데 양측 다 지금 최대 요구치를 지금 상대방에게 먼저 제시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절충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합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만 않습니다. 우선 협상으로 들어가고 휴전을 우선 선을 하고 협상으로 들어가봐야 어떤 양측 간에 어떤 내용이 양보가 되고 어떤 내용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돼서 석유 가격이 더 오르게 됐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은 넘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지금보다 더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정부의 그 최고 가격제 올라가는 폭보다는 유류세 인하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 가격이 아마 이제 최고 가격제 새로 시작이 되면 대부분 2,000원대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WTI가 사실 90달러대 초반에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이제 WTI 기준으로도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유류세 인하폭은 별 의미가 없고 뭐 이 정도 추세가 만약에 한 1, 2주만 저 지속이 되면 뭐 2,500원 이상도 네.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으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휘발유 가격도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지금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나프타 무슨 제품입니까 이게? 이제 원유를 정제하면 제 기준으로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네. 공업 시간에 가등 경중 그래서 예. 가솔린 등유 경유 그래서 나프타가 또 부산부로 나오거든요. 공업 과목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나프타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50%, 네. 해외 수입이 한 50%인데 그 해외 수입의 50%의 한 절대적인 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오는데 그것도 막혀 있거든요. 네. 원유조차도 안 들어오니까 나프타 생산도 안 되고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이 되고 에틸렌이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다 넘어갑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 봉지. 그러니까 나프타가 안 되면은요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도 못 치고 예. 농산물도 우리 마트로 들어올 때는 다 포장이 들어오잖아요 비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마트 가면은 살 제품이 없는 거예요. 네. 포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뭐 양재기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비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나프타가 업계에서는 한 1, 2주 네.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고 이미 가격들은 많이 올랐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올라도 예.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뭐 재택근무를 하든 뭐 상업용 자동차 빼놓고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되는데 예, 예. 이게 나프타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쌀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나프타 수출 금지예요. 오늘 0시부터 했거든요. 이거는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은 있죠.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바깥에다가 이제 예. 수출하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절반을 해외에서 수입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한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는 이상 예. 나프타 문제는 상당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는 것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